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최근 2,800억 달러를 돌파하며 그 담보로 묶인 미국 단기 국채 규모가 테더에 의하면 1,27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전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민간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미국이 전 세계 유동성의 수도꼭지를 사실상 장악하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탄생이었습니다. 1970년대 석유 결제를 달러로만 하게 만든 페트로달러 체제를 넘어서는 디지털 시대의 화폐 헤게모니 구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나라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미르 라흐만입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금융규제를 담당하며 18년을 보냈어요. 말레이계 싱가포르인인 저에게 아시아 금융시장은 어릴 때부터 익숙한 무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1960년대 싱가포르 개발은행에서 일하셨고 아버지도 금융업계에 종사하셨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 금융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아시아의 발전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무대였어요. 하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급속한 확산만큼은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금융업계에 발을 들인 2006년만 해도 비트코인조차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루에 수조 원씩 움직이는 디지털 화폐 시장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흔들고 있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자면 1달러와 1대1로 교환이 보장되는 디지털 토큰입니다. 마치 과거 근본위제 시절 금으로 뒷받침된 화폐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테더, USDC, 바이낸스 USD 같은 주요 발행사들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담보 자산으로 미국 단기 국채를 보관해두죠. 2022년 말, 제가 처음 이 시장의 실체를 파악하기 시작했을 때의 일이에요. 당시 싱가포르 통화청에서는 디지털 자산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저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현황을 조사하는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미르, 이 숫자들이 정말 맞나? 제 상관인 린 웨이밍 부국장이 제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네네, 3번 확인했습니다. 테더만 해도 680억 달러, USDC가 450억 달러예요. 둘을 합치면 한국 GDP의 6%에 해당하는 규모죠. 그런데 이게 다 미국 국채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거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저는 부국장에게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어요. 표면적으로는 테더나 서클 같은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 재무부와 연준의 발행 프레임에 완전히 종속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상 미국이 만든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라는 건가? 그렇게 봐야죠. 전 세계 사람들이 편리한 디지털 결제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사용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미국이 전 세계 유동성을 통제하는 새로운 도구예요. 2023년 3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던 날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날 새벽 4시에 긴급 소집된 위기대응팀 회의에 참석했어요. 48시간 만에 420억 달러가 인출되며 미국 역사상 2번째로 큰 은행이 무너졌거든요. 회의실에는 싱가포르 통화청의 핵심 간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린 부국장이 위기관리팀장에게 물어봤어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 미국 지역 은행들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도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럼 자금이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나? 예상 밖의 답변이 돌아왔어요. 이상하게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불안한 전통 은행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현상이었어요. 테더와 USDC의 발행량이 일주일 만에 15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은행 시스템이 흔들리는데 오히려 달러 수요가 늘어난 거였어요. 이상하네요. 은행 위기인데 왜 달러를 더 찾죠? 제가 의문을 제기했을 때 린 부국장이 날카로운 분석을 내놨어요. 아미르, 이게 바로 미국의 의도야. 전통 은행이 흔들릴수록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몰리고 그럴수록 미국 국채 수요가 자동으로 생겨나는 구조거든.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가상화폐 보조 수단이 아니라 미국 국채 수요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디지털 판매망이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담보로 보관하는 미국 단기 국채는 은행 예금과는 차원이 다른 안전자산이었어요. 발행량이 늘수록 미국 정부에게는 안정적인 국채 매수세가 보장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1960년대 싱가포르가 독립하던 시절 할아버지는 리콴유 총리의 경제개발 정책을 가까이서 지켜보셨거든요. 아미르야, 진짜 강한 나라는 남이 만든 게임에 끌려다니지 않아 자기만의 게임을 만드는 거지? 할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미국이 바로 자기만의 게임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4월에는 더욱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싱가포르의 한 대형 은행에서 고객들이 대거 예금을 인출하는 일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의 여파였죠. 고객들이 어디로 자금을 옮기고 있나요? 제가 해당 은행 리스크 관리 팀장에게 물어봤을 때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어요. 절반은 정부 보증 예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기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요? 60, 70대 고객들도요? 네, 놀랍게도 그래요. 자녀들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지만 디지털 결제의 편리함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는 정말 세대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과거라면 불안할 때 금이나 부동산으로 몰렸을 텐데 이제는 디지털 자산도 안전자산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었던 거죠. 5월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계속 대립하면서 미국이 디폴트 위기에 몰렸죠. 그날 저는 워싱턴에 출장을 가 있었어요. 국제통화기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는데 현지 분위기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아미르, 이번 일 어떻게 보나? IMF에서 만난 독일 분데스뱅크의 클라우스 밀러가 물어봤어요. 정상적이라면 달러가 폭락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달러가 약해질수록 같은 물건을 사려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추가 수요가 생기는 거죠. 클라우스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말이 되나? 미국이 망하는데 달러를 더 찾는다고? 바로 그게 함정이에요. 전 세계 무역의 60%가 달러로 결제되는 상황에서 달러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 없거든요. 이 역설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니 소름이 돋았어요. 1970년대 페트로달러 시스템보다 훨씬 교묘한 장치였거든요. 그때는 석유 결제를 달러로만 하게 강제했다면 이번엔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달러 디지털 결제를 선택하게 만든 거예요. IMF 본부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으며 클라우스와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곧장 움직이는 디지털 달러가 보급되면 전통 은행망을 거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해질 거예요. 새로운 결제 질서가 빠르게 자리 잡을 겁니다. 그럼 유럽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유럽중앙은행에서 디지털 유로를 서두르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6월 트럼프의 마이애미 연설은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고관세, 약달러, 저금리, 저유가라는 네 기조를 발표했는데 경제학 교과서로는 설명이 안 되는 조합이었어요. 그날 저는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트럼프 연설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어요. 팀원들과 함께 말이죠. 이게 말이 되나요? 신입 연구원 사라림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고관세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어떻게 저금리가 가능하죠? 사라, 그게 바로 핵심이야. 린 부국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증가가 자동으로 국채 수요를 만들어내고 은행 규제 완화로 유동성이 풀리면 금리 상승 압력을 상쇄할 수 있어. 그럼 관세로 벌어들인 외부 세수로 재정 적자를 메우고 동시에 달러 약세로 수출 경쟁력까지 높이겠다는 거네요. 라지브 싱이 이해한 듯 말했어요. 정확해. 그리고 저유가는 산유국 압박과 셰일 증산으로 달성하고 모든 에너지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니 달러 수요는 더욱 견고해지는 거지. 언뜻 보면 서로 충돌하는 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미국 국채를 매듭으로 한 거대한 판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저유가는 산유국 정치와 셰일 증산, 지정학을 포괄해 작동하지만 핵심은 달러 결제에 묶여있는 에너지 가격 민감도가 달러 축에 종속된다는 점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모든 판에서 미국채 판매처의 안정적 확보가 모든 축을 잠그는 열쇠라는 걸 말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수록 매일매일의 결제가 미국 단기 국채 수요로 환원되는 구조였거든요. 7월 들어 시장 변동성이 극도로 커졌어요.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하루에 0.3%씩 요동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1.5%에서 시작된 금리가 5%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4%대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싱가포르 래플즈 플레이스에 있는 한 카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의 박성호 연구위원과 만났어요. 아시아개발은행 세미나에 참석차 싱가포르에 온 그와 우연히 마주친 거였습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 불안정해요.
제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을 때 박 연구위원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은 오히려 안정적이에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반응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미국 금리가 급변할 때마다 다른 나라들은 자국 통화와 주식이 크게 흔들리는데 한국은 실물 산업 쪽으로 자금이 몰려요. 조선, 반도체, 배터리 같은 분야로 말이죠.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었어요. 장기 금리는 전 세계 금융자산의 기준점이니까 그 변동성 확대는 실물 투자 결정 지연과 자본 집행 보수화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한국만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IMF 때의 경험이 큰 역할을 했어요. 박 연구위원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뼈아프게 배운 게 뭐냐면 금융이 흔들릴 때는 실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외부 충격이 올 때마다 원가 절감과 품질 개선에 집중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높여왔거든요. 금융공학보다는 현장 기술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박 연구위원이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어요. 1997년에 전 국민이 금반지를 모아서 나라 빚을 갚았던 그 정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1960년대 싱가포르 건국 초기 이야기가 떠올랐거든요. 어려운 시기에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네요. 네, IMF 당시 냉장고를 팔고 금반지를 내놓던 그날의 결심이 자본이 흔들릴 때 생산과 수출로 버티는 방식으로 이어진 거죠. 금융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실물의 뿌리가 투자 심리의 닷 역할을 하고 있어요. 헤지펀드들의 단기 매매가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퀀트 펀드들이 알고리즘으로 초단타 매매를 반복하면서 하루 거래량이 평소의 3배까지 뛰었거든요. 그런데 한국만은 유독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싱가포르 금융허브에서 체감하는 이 불안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흡수되고 있는지 더 궁금해졌습니다. 8월에 한국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활력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을 때 한국만은 묘하게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세미나 첫날 제가 박성호 연구위원과 다시 만났을 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한국의 대응 방식이 정말 독특해요. 제가 말했을 때 박 연구위원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줬어요. 40년 만에 살아난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손발이 묶여 있잖아요. 관세가 실제 부과되면 가격 충격이 상당할 텐데 10만 원짜리 제품이 30만 원으로 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충격은 수요 억제와 물가 기대 심리를 동시에 자극할 텐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원가 절감, 품질 고도화, 공정 혁신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을 조정해 왔어요. 약달러 국면에서도 공급망 다변화와 에너지 믹스 효율화로 충격을 흡수해 왔고요. 정말 현명한 전략이었어요. 일부에서는 일시적 충격이라고 낙관하지만 국가별 체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연준이 섣불리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대응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가격 안정의 해법이 금융이 아니라 현장의 땀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박 연구위원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물가는 통계지만 신뢰는 생활의 선택으로 쌓이는 거니까요. 세미나 둘째 날에는 한국의 재정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미국 재정과 비교해보니 정말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미국은 경기가 좋을 때도 빚을 줄이지 못한 지난 10년, 대규모 감세로 향후 10년간 3에서 4조 달러 부채 증가가 예고되고 있어요. 신용등급 하향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상환 의지의 신호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되죠. 제가 코멘트 했을 때 한국은행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반면 한국은 IMF 당시 조기 상환으로 신뢰를 회복했고 그게 국가 브랜드 프리미엄이 됐어요. 부채 총량보다 중요한 건 상환 행태의 역사거든요. 재정으로 금융을 달래는 단기 처방보다 세입 체계 정상화와 지출 효율화 같은 기본기가 장기 금리를 온화하게 만든다는 걸 한국이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미나가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 연구위원이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의 균형 재정 지향, 채무 증가율 관리, 공적연금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 같은 차분한 과제들이 시장의 신뢰를 불러오고 있어요. 국가는 지갑의 논리로 평가받지만 결국은 약속의 역사로 채점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깨달았어요.
9월에는 중국 에버그란데 그룹이 완전히 파산하면서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 충격파가 몰아쳤어요. 3천억 달러 규모의 부채가 날아갔는데 이상하게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더욱 활성화됐습니다. 그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긴급 상황실이 가동됐어요. 에버그란데 파산이 확정됐어요. 라지브가 급하게 뛰어와서 말했어요. 시장 상황은 어때? 린 부국장이 물어봤을 때 사라가 모니터를 보며 답했어요. 아시아 부동산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폭락하고 있어요. 홍콩 항생지수가 5% 떨어졌고요. 그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 쪽은 어떤가? 제가 확인해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안전자산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몰리고 있어요. 하루 만에 200억 달러가 신규 발행됐어요. 이는 그만큼의 미국 국채가 추가로 매입됐다는 의미네. 린 부국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아미르, 이제 패턴이 보이지? 위기가 올수록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늘고 그럴수록 미국 국채 시장이 안정되는 구조네요. 맞아. 미국이 만든 완벽한 자기 강화 시스템이야. 점심시간에 팀원들과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사라가 물어봤어요.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달러를 보낼 수 있으면 은행이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이지만 함정이 있어.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전통 은행망을 거치지 않고도 24시간 저수수료로 결제가 가능해지지만 발행사가 병목으로 남아있어. 결국 모든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나 서클 같은 발행 업체를 거쳐야 하거든. 그럼 미국의 제재 능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지브가 궁금해했어요. 오히려 더 강해져. 미국은 직접 제재와 2차 제재를 써왔는데 은행망을 거치지 않아도 발행사 교환 창구나 토큰 고유 번호 차단으로 통제가 가능해. 자금 세탁과 안보 리스크는 여전히 이 병목에서 관리되는 거지. 그럼 탈중앙이라 장악력이 약화된다는 건 착각이었네요. 사라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해. 통화는 분산되어 흐르되 환불구멍은 중앙에 있는 거야. 은행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거지. 고객 확인과 자금 세탁 방지, 보관 수탁과 실명 입출금의 관문에서 책임이 더 무거워질 거야. 10월에 홍콩에서 아시아 금융감독관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싱가포르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홍콩금융관리공단의 움직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홍콩금융관리공단의 에디유 부총재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홍콩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아시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우리는 암호화폐 허브로 도약하려고 해요. 홍콩 달러가 달러 패그되어 있으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완벽한 교두보가 되겠네요. 제가 말하자 에디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속도에서 승부하려고 해요. 규제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을 홍콩으로 유치할 겁니다. 본토 중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본 금융청의 다나카 대표가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긴 하죠. 에디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자본 유출 우려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홍콩을 통한 간접적 실험은 허용하는 이중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중 트랙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한 축은 내부 통제, 다른 한 축은 대외 실험이었죠. 그럼 한국은 어떤 포지셔닝을 해야 할까요? 제가 물어보자 한국금융위원회에서 온 김민수 과장이 흥미로운 답변을 해줬어요. 우리는 투명 규제와 실물 연계 활용으로 승부하려고 해요. 검증된 국제 커스터디와의 협업, 거래소의 회계 투명성, 발행사의 준비금 실사 같은 기본을 세우는 거죠. 속도전이 아닌 신뢰전에서 승부하겠다는 거네요. 호주 준비은행 대표가 이해한 듯 말했어요. 맞아요. 속도는 홍콩이 빠르지만 신뢰의 두께는 한국이 더 깊게 쌓을 수 있거든요. 그날 저녁 리셉션에서 김민수 과장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2개의 레일을 깔려고 해요. 김 과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첫째는 대외 레일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의 상호 운용을 확보해 무역 결제, 해외 투자, 관광 소비에서 외화 결제의 편의와 투명성을 높이는 거죠. 둘째는 뭔가요? 대내 레일입니다. 원화 기반 토큰 결제를 공공요금, 조달, B2B 정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국내 결제망의 디지털 효율을 올리되 외화 표시를 남발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거예요. 정말 신중하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이었어요. 여기에 산업형 증권형 토큰을 접목하는 계획도 있어요. 김 과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조선, 배터리, 원전, 해양풍력 같은 대규모 수주 프로젝트를 마일스톤별로 토큰화해서 국내 연기금과 보험 자금과 연결하고 수출 채권 토큰화로 중소협력사의 운전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거죠.
외화 유출과 환율 변동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 건가요? 거시건전성 규칙으로 관리할 겁니다. 건전성 한도, 스트레스 테스트, 자본 유출 경보제 같은 것들로요. 레일은 2개지만 신뢰는 하나로 묶는 전략이에요. 11월에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모든 자산의 토큰화 선언을 했어요. 이는 월가의 게임 룰을 사실상 바꿔놓을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사무실에서 팀 미팅을 하던 중이었어요. 레리 핑크가 뭐라고 했다고? 림부 국장이 놀라워했어요. 모든 자산의 토큰화라고 했어요. 라지브가 뉴스를 읽어줬어요. 이거 완전 게임 체인저인데요. 사라가 흥분했어요. 토큰화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죠? 신입 연구원이 질문했을 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큰 자산을 잘게 쪼개 디지털 조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100억 원짜리 빌딩을 10,000원짜리 토큰 100만 개로 쪼개면 일반인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지는 원리죠. 부동산, 미술품, 회사채, 프로젝트 파이낸싱까지 조각 투자가 가능해지면 월가는 상품 설계를 바꾸고 기관 투자자의 매입, 보관, 결제 백엔드를 재편할 거예요. 그럼 토큰 거래의 기축통화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건가요? 바로 그거야. 토큰화가 확산될수록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점심시간에 팀원들과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기회에 대해서도 논의했어요. 한국에게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사라가 물어봤을 때 제가 분석해봤어요. 조선 프로젝트 채권의 단계별 토큰화, 반도체 공정별 장비리스 현금 흐름의 증권형 토큰 같은 실물 연계형 접근이 가능해요. 한국이 잘하는 장기 제조 프로젝트의 자본 비용을 낮추는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위험 요소도 있겠네요. 라지브가 우려를 표했어요. 맞아. 토큰화의 폭풍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 거래와 수탁, 책임을 분리해 놓으면 껍데기만 남거든. 감독 가능한 장부, 진짜 담보, 실사 가능한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한국형 토큰화가 거품이 아닌 산업 자본의 혈관이 될 수 있어. 12월에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거였어요. 이거 완전히 혁신적인데요. 제가 김민수 과장과 화상회의를 하며 놀라워했어요. 실물 자산 기반의 토큰 증권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되 투명성과 안전성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한국의 대형 조선소들은 이미 수주부터 인도까지의 전 과정을 디지털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이 경험을 증권형 토큰 발행에 응용하면 프로젝트의 각 단계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정말 한국다운 접근법이었어요. 반도체 업계도 마찬가지고요. 김 과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웨이퍼 하나가 수백 개의 공정을 거쳐 완성되는 과정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를 금융상품 설계에 접목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토큰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요. 세계 각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급속한 확산에 휩쓸려 갈 때 한국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축적한 품질 관리 노하우를 금융 인프라에 적용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이런 한국의 접근 방식이 단순히 기술적 우위만이 아니라 문화적 DNA에서 나온다고 봤습니다. 불량률을 0.00%까지 줄이려고 밤낮 없이 연구하는 엔지니어들의 정신, 약속한 납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고 뛰는 현장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금융 혁신에도 스며들고 있어요. 제가 팀 미팅에서 말했을 때 모든 팀원들이 공감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규제 완화와 속도 경쟁에만 몰두할 때 한국은 견고한 기초 위에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방식을 택하는군요. 린 부국장이 정리해줬어요. 이게 바로 한국만의 경쟁력이에요. 2024년 1월에는 더욱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중동 지역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거였습니다. 그날 새벽 3시에 긴급 알림으로 잠에서 깼어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라지브의 급한 전화였어요. 홍해 운송로가 거의 마비됐어요. 전 세계 물류비가 하루 만에 300% 폭등했어요. 정말 대란이었어요. 아시아, 유럽 항로가 막히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무실에 급히 출근해서 상황을 파악해봤는데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어요. 신기한 건 한국 조선업 관련 증권형 토큰 가격이 오히려 안정적이에요. 사라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신입 연구원이 의문을 제기했을 때 저는 바로 한국금융위원회에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조선소들이 토큰 증권을 발행할 때 리스크 해지 장치를 미리 설계해뒀거든요. 김민수 과장의 설명이었어요. 원자재 가격 변동이나 운송료 급등 같은 외부 충격에 대비한 스마트 계약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죠.
정말 한국다운 접근법이었어요. 단순히 자산을 디지털화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 현장에서 쌓은 리스크 관리 노하우까지 토큰에 담아낸 거였거든요. 2월에는 삼성전자에서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반도체 공급망 금융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는 거였습니다. 삼성이 수천 개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토큰화해서 결제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라지브가 뉴스를 전해줬어요. 삼성이 움직이면 업계 전체가 따라가겠네요. 린 부국장이 예상하자 실제로 일주일 후 SK 하이닉스도 비슷한 발표를 했어요. LG나 현대도 곧 발표할 것 같은데요. 사라의 예상이 맞았어요. 3월에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블록체인화를 발표했거든요. 원자재 채굴부터 최종 배터리 생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하겠다는 거네요. ESG 경영과 공급망 투명성을 동시에 잡는 전략이에요. 제가 분석해줬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산업 생태계 전체를 디지털화하는 혁신이었어요. 1차 협력업체부터 3차, 4차 하청업체까지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었거든요. 4월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금융기술 컨퍼런스는 완전히 한국 이야기로 도배됐어요. 저는 좌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혁신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나요? 일본 금융청의 다나카 대표가 질문했을 때 김민수 과장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작은 규모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해가는 방식을 택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호주 준비은행 대표가 궁금해했어요. 예를 들어 증권형 토큰의 경우 처음에는 정부 보증이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어요. 투자자들이 익숙해지고 시스템이 안정화된 후에 민간 프로젝트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사용했죠. 회의 중간에 갑자기 제 휴대폰으로 긴급 알림이 왔어요. 중국의 주요 부동산 개발 업체 3곳이 동시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해요. 제가 회의실에 알렸을 때 모든 참석자들이 긴장했어요. 이거 에버그란데 사태보다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대표가 우려를 표했어요. 연쇄 파산이 시작되면 아시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김민수 과장이 자신의 태블릿을 보며 놀라운 말을 했어요. 한국의 증권형 토큰 시장은 오히려 안정적이에요. 중국 리스크가 커질수록 한국 실물 연계 토큰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저도 놀라워했어요. 한국 토큰 증권들은 기초자산이 명확하고 현금 흐름이 예측 가능한 실물 프로젝트들이거든요. 부동산 투기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5월에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미국에서 지역은행 5곳이 동시에 경영위기에 몰린 거였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의 재현이었어요. 아미르, 이번엔 어떻게 될 것 같아? 린 부국장이 물어봤을 때 저는 이미 패턴을 알고 있었어요.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금이 몰릴 거예요. 그럼 미국 국채 수요가 급증하고 미국은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죠. 실제로 이틀 만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300억 달러 늘어났어요. 은행 위기가 오히려 미국의 화폐 패권을 강화하는 역설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국에서 정말 혁신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요. 한국거래소에서 증권형 토큰 전용 거래 시스템을 출시한 거였습니다.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면서도 시장 조작 감시는 더 강화된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라지브가 정보를 전해줬어요. 첫 거래 대상이 뭐예요? 사라가 궁금해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토큰이에요. 3조 원 규모를 단계별로 토큰화한 거죠. 일반 투자자들도 부동산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투자자 구성이에요. 김민수 과장과의 화상회의에서 들은 내용이었어요. 기관 투자자가 60%, 개인 투자자가 40%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개인 투자자 중 상당수가 해당 지역 주민들이에요. 자신이 사는 동네의 발전에 직접 투자한다는 의미군요. 정말 한국적인 발상이었어요. 이런 아이디어는 한국이 아니면 나올 수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위기가 터졌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였습니다. 이거 글로벌 식량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요. 라지브가 급보를 전해왔어요. 곡물 가격이 하루 만에 30% 뛰었어요. 세계 곡물 시장이 완전히 요동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의 농업 관련 증권형 토큰들이 급등한 거였습니다. 한국 농업 토큰이 왜 오르죠? 사라가 의문을 제기했을 때 저는 바로 분석에 들어갔어요. 한국이 스마트팜 기술과 수직농장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글로벌 식량 위기가 오면 한국 농업 기술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는 거죠. 그것까지 토큰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한국은 정말 치밀하게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서 토큰을 설계해요. 김민수 과장과 통화하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어요. 스마트팜 토큰에는 기후변화 리스크까지 반영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발생할수록 한국의 환경제어 농업 기술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정말 미래를 내다본 설계네요. 유럽연합에서도 한국 모델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티느 라가르드가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한국 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했거든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모두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린 부국장이 뉴스를 전해줬어요. 네덜란드는 튤립 재배 농장을 한국 방식으로 토큰화하겠다고 하고 노르웨이는 해상풍력 발전소에 한국 모델을 적용한다고 해요. 스위스도 알프스 수력 발전소 토큰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사라가 덧붙였어요. 그런데 연말에 정말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0.75% 인하한 거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진정되면서 통화정책을 급선회한 거였어요. 이거 완전 반전인데요. 사라가 놀라워했어요. 지금까지 금리 인상만 하다가 갑자기 대폭 인하라니 시장이 완전히 요동치고 있어요. 라지브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국 토큰 증권 시장의 반응이에요. 제가 한국 거래소 데이터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다른 자산들은 모두 급등락을 반복하는데 한국 토큰 증권들은 안정적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한국 토큰 증권들에는 금리 변동에 대한 자동 조절 장치가 내장되어 있거든요. 금리가 내려가면 실물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그만큼 수익성이 개선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2025년 새해가 밝았을 때 한국의 성과를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증권형 토큰 시장 규모 40조 원, 참여 프로젝트 800개, 개인 투자자 300만 명, 투자자 피해 사례 여전히 0건. 정말 경이로운 성과네요. 린 부국장이 감탄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을 때 모든 팀원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인들이 보여준 공동체 정신과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경쟁력이었어요. 1월 중순 저는 부산의 이정수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러 갔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아버님, 요즘 수익은 어떠세요? 아주 좋아. 작년 한 해 동안 은행 금리보다 3배 더 벌었어.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좋은 건 내 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거야. 젊은 엔지니어들이 가끔 나에게 조언을 구하러 와. 그럴 때 정말 보람을 느껴. 다른 할아버지들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우리 동네는 이제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해. 각자 전문 분야에 투자하시지. 김 할아버지는 철강 관련, 박 할아버지는 자동차 관련, 그런 식으로 말이야. 젊은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 처음엔 걱정했지? 할아버지 사기 아니에요? 이러면서. 근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한테 조언을 구해. 투자도 투자지만 우리가 평생 쌓은 지식과 경험을 인정받는 기분이야. 2월에는 전 세계 45개국이 한국 모델을 도입하거나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한국이 새로운 길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한국 모델을 본격 도입하기로 했어요. 림 부국장이 발표했을 때 저는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아미르, 네가 한국 프로젝트 총괄을 맡아줘. 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걸 싱가포르에 맞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3월에는 한국에서 또 다른 혁신이 시작됐어요. 베트남의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의 기술과 자금이 투입되는데 이를 토큰 증권으로 자금 조달한 거였습니다. 한국이 이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라가 말했을 때 저도 동의했어요.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까지 함께 전파하는 거죠. 인도네시아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도 한국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라지브가 덧붙였어요. 4월에는 정부 정책도 더욱 체계화됐어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인 실험은 허용하되 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원칙이 더욱 견고해졌거든요. 이런 균형 감각이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만의 강점이에요. 제가 IMF 보고서에 썼을 때 실제로 많은 국제기구들이 주목했어요. 특히 연기금과 보험사들의 참여 방식이 더욱 발전했어요. 단순히 수익률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장기 투자하는 모습이 더욱 체계화됐습니다. 직업훈련원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 실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금융과 IT, 제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김민수 과장과의 화상회의에서 들은 내용이었어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인기예요.
어르신들이 적응을 잘 하시나요? 생각보다 훨씬 빨라요. 자신의 전문 분야와 연관된 투자라서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이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의식의 변화였어요. 새로운 금융기술에 대한 호기심은 있지만 동시에 건전한 의심도 갖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지갑 보안이나 사기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정부나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의 눈도 예리했어요. 6월에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30대 직장인 김영수 씨를 만났어요. 저는 아버지 영향으로 토큰 투자를 시작했어요. 김 씨의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아버지가 현대중공업에서 30년 일하셨는데 조선업 토큰에 투자하시면서 저에게도 추천하신 거예요. 어떤 점이 좋으세요? 일단 투명해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수익 배분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니까 신뢰가 가죠. 그리고 아버지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투자하니까 더 확신이 서요. 단순히 숫자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 이야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시민의식이야말로 한국 금융혁신의 가장 든든한 토대였습니다. 기술과 제도만으로는 진정한 혁신이 어렵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거니까요. 7월에는 한국의 성과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토큰 증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프로젝트들의 성공률이 95%를 넘어선 거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떤 금융상품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치예요. 김민수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투명한 정보 공개,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 계약을 통한 자동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 결과죠. 그리고 무엇보다 발행사들의 책임감이 높아요. 프로젝트가 지연되면 즉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필요하면 추가 담보까지 제공하거든요. 8월에는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폭증했어요. 한국 정부에서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토큰 증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기술 전수뿐만 아니라 제도 설계부터 운영 노하우까지 모든 걸 공유했어요. 정말 한국다운 일이었죠. 베트남에서 온 공무원이 정말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수 과장의 전언이었어요. 한국은 자신들만 잘 되려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려는 마음이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10월에는 싱가포르에서도 한국 모델 도입이 본격화됐어요. 제가 총괄하는 프로젝트가 드디어 시작된 거였습니다. 아미르 한국에서 배운 모든 걸 싱가포르에 맞게 적용해보자. 린 부국장의 격려 속에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어요. 한국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되 싱가포르만의 금융 허브 특성을 더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1월에는 한국의 또 다른 혁신이 주목받았어요. 농업 분야에서도 토큰화가 본격화된 거였습니다. 스마트팜 운영업체들이 재배 단계별로 토큰을 발행해서 도시 소비자들이 직접 농업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든 거였어요. 서울 시민들이 제주도 토마토 재배에 투자해서 수확량에 따라 수익을 나눠 갖는 시스템이에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농업의 산업화와 금융화를 동시에 달성한 거네요. 12월에는 한국의 성과를 종합한 국제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열렸어요. 전 세계 50개국에서 금융당국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싱가포르 대표로 참석했는데 정말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어요. 심포지엄 첫날 한국은행 총재의 개회사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1997년 IMF 위기를 통해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 교훈이 오늘날 새로운 혁신의 밑거름이 되었어요. 한국의 토큰 증권 모델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닙니다.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혁신이에요. 심포지엄 둘째 날에는 부산의 이정수 할아버지도 특별 연사로 나서셨어요. 젊은 양반들 투자라는 게 뭔지 알아?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야. 내 경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거지. 내가 40년간 배운 조선업 노하우가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이 더 발전한다면 그보다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어? 할아버지의 연설에 회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어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으며 저는 지난 3년간의 여정을 돌아봤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한국이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냈는지 직접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습니다. 달러 패권의 새로운 질서 앞에서도 디지털 금융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도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냈습니다. 신뢰라는 가장 값비싼 자본을 바탕으로 혁신이라는 날개를 달고 함께 가는 정신으로 하나가 된 대한민국.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배우려고 하는 한국 모델의 진정한 의미예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전 국민이 금을 모아 나라를 구한 그 정신이 2026년에는 전 세계 금융 혁신을 이끄는 힘이 되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능력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어요. 제가 18년간 아시아 금융시장을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리더라는 점이에요. 단순히 남의 것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나라죠. 한국의 토큰 증권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금융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의 정보 격차가 줄어들고 누구나 공정한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수 할아버지 같은 분들의 경험과 지혜가 젊은 세대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이 다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 구조. 이것이 바로 한국이 전 세계에게 보여준 가장 큰 선물이에요. 기술의 발전이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할아버지의 조선업 경험이 첨단 금융기술과 만나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그것이 다시 젊은 엔지니어들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생태계 말이에요. 작은 반도 국가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는 온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전 세계에게 보여준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에요. 한국인 여러분 모두가 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미래는 더욱 밝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새로운 표준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 시스템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신뢰와 혁신, 그리고 함께 가는 정신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이 있을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 IMF 위기 극복,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금융 혁신까지. 한국은 계속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위상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엄청난 환호 속에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학생이 대지를 가르는 듯한 현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관중들은 열광했고 미국인들은 믿기 힘든 모습에 모두 경악하고 마는데요. 과연 미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서 아나운서로 활동 중인 소피아 루나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배정받은 일은 미국 NBA 농구 경기장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는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할 대상이 각 도시를 대표하는 농구팀 선수들이 아니라 너무 뜬금없게도 한국에서 미국 LA를 찾아온 한국 주니어 이글스라는 팀의 한국인 아이들이었어요. 국장님으로부터 일을 배정받고 너무 기분이 나빴었는데요. 나름 아나운서로 수년을 근무했던 베테랑에 속했던 제가 미국의 유명 NBA 선수들을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라 일개 아시아 국가에 있는 한국인들이라니요. 더군다나 성인도 아닌 어린아이들을 가서 인터뷰하라는 말에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었습니다. 저는 바로 국장님에게 찾아가 후배들도 많은데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거냐며 따지듯 이야기했었어요. 그 말에 국장님은 널 생각해서 그런 거라는 이상한 말들만 늘어놓기 시작하셨는데요. 저는 아시아인은 다 싫어해요. 그게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그냥 검정머리에 동양권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혐오스럽거든요. 그래서 가끔 길에서 아시아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보기 싫다는 생각에 시비를 많이 걸었기도 합니다. 제 남자친구도 아시아 사람을 싫어해요. 전에 지하철역에서 남자친구랑 쇼핑 가려고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 아시아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 남자친구는 저한테 저 친구 겁 좀 줘볼까 했었고 남자친구는 그 한국인한테 물티슈로 내 신발 좀 깨끗하게 닦아보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한국인 남자는 제 남자친구한테 재차 물어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말을 못 알아듣냐면서 한국인 남자에게 면박을 줬는데요. 그러니 그 한국인 남자는 황당했는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 남자친구를 쳐다보더라고요. 저와 남자친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 킥킥대고 웃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 남자친구는 어디 가냐면서 빨리 와서 신발을 닦으라고 소리쳤는데요. 그 소리에 그 한국인 남자가 가던 걸음을 멈추더니 저희에게 다시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라서 그냥 가는데 그런 인종차별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제 남자친구는 벌떡 일어나 그 한국인 남자의 멱살을 잡고 지금 당장 너를 해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멱살을 잡고 있던 남자친구의 팔을 가볍게 비틀더니 그대로 제 남자친구를 무릎을 꿇히게 만들었고 저는 뭐 하는 거냐면서 한국인 남자한테 소리 질렀는데 한국인 남자는 제 남자친구를 향해서 한 번만 더 한국인들에게 무차별적인 시비를 걸거나 차별 행위하는 걸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남자친구의 팔을 놓아주고는 가버렸었어요. 저희는 그냥 장난삼아 놀려본 건데 한국인 남자가 정색을 하면서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한테 아니 너보다 작아 보이는데
그것도 제압하지 못해서 그러고 있냐고 뭐라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자신도 팔이 어떻게 꺾인 건지 너무 순식간이라 놀랬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했었죠. 그 일이 있고 저는 NBA 농구장에 국장님이 지시 내렸던 한국 학생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갔었습니다. 농구장에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경기장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었는데요. 바로 그 지하철에서 만났던 한국인 남자가 그 한국인 학생들 사이에 있던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지하철에 남자친구에게 굴욕을 줬던 그 한국인 남자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던 감독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분명 저 남자는 나를 알아볼 텐데 저는 어떻게든 얼굴이 마주칠까봐 시선을 돌리려고 노력했고 동문서답에 횡설수설하면서 최대한 그 남자를 피해 학생들만 인터뷰를 하려고 애썼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눈을 판 사이에 누군가 뒤에서 저의 어깨를 두들겼고 뭐지? 싶어서 뒤돌아봤더니 글쎄 그 한국인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뒷걸음 치다가 넘어질 뻔 했었습니다. 한국인 남자는 제가 넘어지려고 하자 저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었고 저는 한국인 남자의 매서운 눈빛에 겁을 잔뜩 먹었었어요. 사실 그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남자친구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괜찮냐는 말을 했었고 그리고는 또 만나네요 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분명 그때 일로 나한테 해코지 할 거라고 생각했고 겁이 났었죠. 그런데 한국인 남자는 저에게 우리 아이들을 인터뷰해 주실 텐데 커피 마시겠냐고 물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농구장 로비에 있던 카페에서 한국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한국인 남자는 저에게 대체 왜 한국인들에게 인종차별과 같은 혐오 범죄를 하려고 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미국인들은 다 같은 아시아인들이라고 똑같이 인종차별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중국인들은 그냥 매너 없는 행동들과 뭐만 보면 미국에서 훔쳐가려는 습성 때문에 싫은 거였고 일본인들은 뭐 아는 것도 없고 영어도 할 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려는 게 보기 싫은 건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분명 미국인이 아닌 이방인들인데 미국에 와서 돈을 벌어서 싫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 시절만 해도 대학교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한국인들이 자리를 차지해버리니까 질투가 나는 거죠. 한국인 남성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아무리 그래도 타국에서 온 손님을 향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절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면서 한국인들은 미국인들보다 체격이 작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5,000년 역사에 강한 민족성이 있어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남자친구에게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절대 한국인들을 상대로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봉변 당할 수도 있다면서 말이죠. 그 말에 속으로 저는 강한 정신 어쩌고 해도 미국인들 피지컬이 있는데 어떻게 한국인들에게 미국 사람들이 오히려 봉변 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 한국인 남자가 인솔에서 데려왔던 한국인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보다 머리 하나가 작을 정도로 체구가 작아 보였거든요. 여하튼 농구 경기 시작 전 전야제가 시작되었고 한국인 학생들이 경기장 코트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학생들의 놀라운 움직임들을 보고 정말 이게 가능한 건지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는데요. 태권도라는 무술에 대해서 TV에서 올림픽 경기가 있을 때나 가끔 지나가면서 본 게 다였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뭘 해봐야 율동 같은 거나 하고 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음악과 함께 절도 있는 동작으로 포문을 열었던 장면에 압도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발에 스프링이라도 달린 건지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며 발차기도 하고 시작부터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공중에서 360도 회전해서 발차기를 하는 건 그냥 기본이고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까지 날라 몸을 회전시키지 않나 무슨 올림픽 체조를 꼭 보는 것처럼 성인 어른들도 감히 엄두가 나지 않을 그런 무술들을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중국인들이 한 번은 와서 묘기를 부린다며 중국인 학생들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는 허리를 반으로 접거나 항아리를 머리 위에 올리고 중심을 잡는 묘기부터 접시를 막대에 올려놓고 돌리는 괴기스러운 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걸 보고 대체 저게 왜 대단한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묘기들을 중국인들이 선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접시를 떨궈서 경기장 바닥에 깨진 접시 조각 때문에 코트를 다시 정리하고 접시 유리 파편들을 치운다고 경기가 지연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기장을 치우는 것을 모른 채 하고 그냥 나가버렸었죠. 당시 관계자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얼른 본인들이 가지고 왔던 소품들을 정리하고 바닥에 깨진 유리들도 정리해달라고 했지만 중국인들은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건 다 보여줬다며
치우는 건 그쪽이 해야 한다고 우겨대는 황당한 모습을 보여서 담당자들이 학을 뗀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 이렇게 멋진 묘기를 당신들의 나라에서 선보여줬으니 우리 중국인 학생들이 농구 경기를 1등석에서 볼 수 있게 자리를 달라고 했었는데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에 그날 이후로는 절대 중국인들을 전야제에 초대하지 않고 있다더라고요. 지금은 매년마다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정말 믿기 힘든 태권도를 선보이며 미국인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거고, 믿기 힘든 놀라운 한국인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에 많은 미국인들도 만족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시범이 끝나고 한 한국인 학생을 인터뷰할 수 있었는데요. 태권도라는 무술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연습하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학생이 너무 뜬금없는 말을 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었어요. 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먼 나라에 와서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선보일 수 있는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태권도를 제가 배우고 수련하는 목적은 단순한 무술의 개념을 넘어서 사람다운 사람, 즉 인간의 신체적 조건과 아울러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주변에 이런 격투 무술을 배운 사람들이 약자를 대할 때 항상 자신의 강함을 내세우고 그것이 무기가 되어 타인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보면 항상 자신은 저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더니 글쎄 태권도는 뛰어난 무술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의 광범위한 적응력을 높여주고 인성과 인품, 그리고 부모님과 어른들을 향한 예절과 태도를 배울 수 있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인 학생과 인터뷰를 하면서 학생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그동안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을 하고 못되게 굴었던가 반성하게까지 되었는데요. 인터뷰를 마치고 학생에게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저에게 깍듯이 인사하고는 많은 미국인 분들에게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를 시점으로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 같아요. 한국인에게 시비를 걸었던 남자친구와는 당연히 헤어졌고 지금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틈틈이 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푹 빠졌는데요. 이미 이런 한국을 진작부터 알고 한국인들의 성숙한 자세에 대해 배워야 한다며 말했던 해외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던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보면 이런 거였어요. 한국은 역동성과 인간미가 넘치는 나라라며 모든 일을 빠르게 돌아가게 하는 힘의 역동성으로 항상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빠르게 친밀감을 나타낸다. 오랜 침탈 시에도 오로지 속으로만 삭혀왔던 억눌렸던 감정은 한국의 발전을 도모하여 성장시키는데 솟구친 것으로 보여진다. 늘 전면에 나서서 당당히 주인공이 되어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리더십을 가진 나라이다. 홀스타키저라는 유명인은 이렇게 한국을 평가했고, 알렌이라는 외교관은 한국에 대해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면서 한국인들은 따뜻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고 한국인들은 낙천적이며 예의범절이 밝고 호기심도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죠. 또한 러시아의 장교였던 카르네프는 수많은 군중을 군대나 총검 없이도 명령 하나로 통치하는 것이 한국이라며 한국은 어디를 갔어도 질서가 파괴되었던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가는 곳마다 평화스럽고 평온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이던 중국의 중문학자로 있던 장홍재는 한국을 경험하고 한국인들의 몸속에는 젊고 뜨거운 에너지가 있고 오염되지 않은 맑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며 강하고 부지런한 한국인들이라고 평가했는데 반면 늘 느긋하고 변통에 능한 중국인들은 이런 한국인들의 기질을 배워야 한다고 일침하기도 했더라고요. 저는 농구장에서의 인연으로 한국의 이글스 주니어 팀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행보를 모두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한국인 학생들이 가는 곳마다 환호성이 터졌고 심지어 미국은 명예시민권이라는 증서를 제공했을 정도로 한국인 학생들의 퍼포먼스는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한국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에 한번 가봐야 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얼마 전 저는 한국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다른 놀라운 일들도 너무 많았었지만 한국의 의식 문화에 정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었는데요. 바로 횡단보도를 대하는 한국인들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함께 여행을 갔던 친구들도 한국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에 이건 전혀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다면서 한국을 엄청 부러워하고 감탄하기까지 했었는데 사실 저희 미국에 오셔서 거리를 걷다 보면 아마 정말 당황스럽고 적응 안 되실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단횡단이에요. 차가 도로에 오거나 말거나 정말 당연한 듯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도로를 그냥 가로질러 가는 경우가 빈번하죠.
심지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도 안전하다면 무단 횡단을 해도 용인해주는데요. 무단 횡단을 경찰이 발견해도 벌칙금과 같은 걸 부과하지 않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무단 횡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무하고 오히려 차가 다니는 도로는 자동차와 사람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법제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술적 장치나 편의시설들을 도입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횡단보도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고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 위에서 위험한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었고 횡단보도에서도 녹색불이 켜지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를 더 놀라게 했던 건 한국의 횡단보도 모습이었는데요. 횡단보도 주변은 모두 노란색으로 페인트가 되어 도로와 인도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심지어 노란 의자까지 준비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의자는 노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앉아서 신호를 기다릴 수 있게 만든 용도라더군요. 별거 아닌 거일지 모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고안하고 만들어낸 한국의 모습을 보고 저와 저희 친구들은 미국에 수십 년도 지나도록 아무런 장치조차 개선되지 않은 채 낙후된 횡단보도의 모습이 부끄럽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연이 미국의 정치인들도 좀 봤으면 하는 마음마저 들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의 횡단보도에는 비가 오거나 햇볕이 강한 여름에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하는 그늘막까지 있었는데 더 깜짝 놀랐던 건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 무단 횡단을 하려고 하면 횡단보도가 가지 말라면서 말을 했던 것 때문인데요.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서 무단 횡단을 감지하면 경고등과 안내 멘트를 해서 위험을 방지하고 있었어요. 정말 횡단보도 하나에 이렇게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 있다니 바로 이런 모습에서 벌써 저희 미국과 한국의 생활 인프라 수준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사실 한국의 모든 도시가 최첨단화된 현대 도시를 방불케 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작은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바로 시민들을 위해 개선되고 즉각 실현되는지 정말 놀랍더라고요. 미국은 뭐 하나 작은 시설 하나 하려고 해도 각 노동조합부터 지역의회, 시민단체, 인권단체까지 거쳐서 몇 년은 지나야 시설이 보급될까 말까 한데 한국의 이런 선진화된 모습은 우리 미국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는 미국에서 만났던 한국인 감독님과 연락해서 만날 수 있었어요. 한국의 태권도 도장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해서 저희는 감독님을 따라 한 태권도장에 가볼 수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많은 학생들이 도복을 입고 열심히 수련에 열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기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학생들의 기합 소리에 움찔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미국에서 한국 학생들이 보여줬던 군무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제가 찾아봤던 태권도는 도복 위에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서로 겨루는 것과 품새라고 해서 순서에 맞게 절도 있는 동작을 하는 걸로 봤는데 제가 찾아봤던 태권도는 도복 위에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서로 겨루는 것과 품새라고 해서 순서에 맞게 절도 있는 동작을 하는 걸로 봤는데 제가 미국에서 봤던 한국 학생들의 태권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음악과 함께 공중을 날아다녔고 엄청 화려한 모습들을 선보였었는데 그건 어떤 거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은 그건 한국 태권도의 자유품새라는 종목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자유품새는 음악에 맞춰서 예측 불허한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태권도 품새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한국에는 지금은 아주 유명한 트로트 가수인 나태주라는 가수가 이 자유품새로 세계대회에서 우승했던 적이 있다더라고요. 이런 자유품새를 제대로 시연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은 물론이고 연출부터 시범 선수들까지 본인만의 개성을 가지고 태권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절도와 정확성, 숙련도 역시 필수이기 때문에 사실 해외까지 나가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앞에서 시범을 보이기 위해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줬어요. 그때 누군가 와서 저희에게 깍듯하게 인사해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인터뷰했던 당시 이글스 주니어 팀의 주장이었던 학생이더라고요. 감독님의 특별한 제안으로 저희는 태권도장에서 인터뷰를 했던 학생 중심으로 다양한 태권도 시연을 볼 수 있었는데 얼마나 절도가 있는 건지 고요함 속에서 도복 소리와 아이들의 당찬 기합 소리까지 그 모습에 정말 압도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온몸에 닭살이 돋아서 정말 그때는 진짜 닭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미국에는 사실 이렇다 할 전통 격투 무술은 없어요. 건법이라고 총질하는 걸 전통적인 미국의 무술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렇다 보니 미국에서는 총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빈번해요. 심지어 총기로 인한 사고도 엄청나게 많죠. 작년에 텍사스에서 한인 가족인 인종차별 범죄로 총기를 난사해서 한인 가족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1년 전에는 한 미국인이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어린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은데 이걸 미국은 꼴에 미국의 전통 건법 무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의 태권도장에서 한국 아이들이 보여준 태권도라는 한국의 전통 무술은 그 무술의 위대함을 넘어 어른을 대하는 한국인 학생들의 예의범절까지 정말 대단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어요. 저는 여행을 마치고 미국에 다시 돌아가자마자 집 근처에 있는 태권도장을 수소문했는데요. 태권도를 배워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미국에서 태권도 라이센스는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인정받거든요. 아나운서 일을 마치면 저는 등록한 태권도장으로 달려가 태권도를 익히고 수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태권도장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을 겪게 되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저는 태권도장에서 그 사람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워하면서 뛰어가 안아주었는데요. 바로 저희 엄마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사는 집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사시는데요. 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지내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 종종 가곤 했는데 제가 등록한 태권도장에서 우연하게 엄마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엄마에게 대체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냐면서 물었는데 엄마는 그건 내가 할 소리라면서 어떻게 절 보고 여기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관절도 안 좋은데 태권도 품새를 어떻게 하려고 도장에 나오는 거냐면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오히려 태권도를 배우다 보니 건강도 좋아지고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이라며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때 제가 한국인들을 차별하고 시기, 질투하며 비하했던 시절이 제 인생의 가장 후회가 되는 시간들이에요. 지금은 그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에 온 가족이 푹 빠져 사는 요즘입니다. 태권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서는 정말 한국인들이 부러울 정도인데요. 실제로 세계 태권도 연맹에 따르면 태권도 회원국은 전 세계 210개국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유엔에 등록된 나라의 숫자보다 더 많은 나라가 태권도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한국 전통 무술인 태권도는 성공적인 세계화에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여기에 태권도 DNA로 무장한 한국의 K사범들의 유연한 활약이 더 큰 힘을 보태지 않았을까 세계 유명문지들은 해석하고 있죠. 한국을 넘어 먼 타국에서도 화려한 볼거리나 타격 중심의 단순 무도가 아닌 인성과 예절을 중시하는 태권도의 정신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 한국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알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지금은 한국을 넘은 사연이었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연이고요. 미국 LA 농구 경기장에서 미국인들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시범 영상을 최초 공개합니다. 해당 시범은 2024년 1월 17일에 있었던 실제 영상입니다.